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코로나 시대를 문학으로 남기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토지문학관에 8월에 입주해 창작 활동을 한 박지음 소설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2019년 12월 발병했고 2020년이면 지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21년이며 델타 변이가 등장함으로써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까미우 소설가 필립 로스 소설을 바탕으로 전염병의 작품으로 형상화된 방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문학 작품을 쓰고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창작자들이 코로나 시대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염병에 관한 문학 작품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 오늘 김강 작가님을 초대했습니다. 김강 작가님, 자신을 소개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서 온 소설 쓰는 사람 김강입니다. 이곳 멀리 원주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음 작가님께도 감사드리고 토지문화관에 계신 스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저를 포항에서 여기까지 부르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 건데요. 아마 이 주제처럼 코로나 시대를 문학으로 남기는 법에 있어서 제가 더 낫게 또는 더 자세히 말씀드릴 뭔가가 있으니까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음 작가님께서. 사실은 저는 소설을 쓰기 전이나 소설을 쓰고 난 후에나 따로 직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을 위해 간단히 작품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이 까미의 페스트, 그 다음에 네메시스죠? 네. 누가 썼죠? 필립 로스. 네, 맞습니다. 몰라서 물어보신 건 아니죠? 네, 그러면은 먼저 까미의 페스트에 대해 김강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워낙 유명한 소설가이시고 또 명작이시기 때문에 읽으신 분들, 알고 계신 분이 워낙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신 거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94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프랑스의 어느 지방, 여기서는 이제 소설에서는 오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알제리에도 오랑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배경으로 한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오랑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패스트의 발병, 그리고 유행, 또 격리, 도시 전체가 격리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인 의사와 성직자, 그리고 신문기자, 활동가 등 여러 가지 직군과 사람들의 어떤 심리와 관계, 행동의 변화 등을 통해서 패스트로 대표되는 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소설로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필립 로스의 네메시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메시스의 배경은 1942년 6월 여름이죠. 네, 두 작품 다 여름이죠. 미국의 뉴저지주 뉴요크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케이크 유대인 구역입니다. 아시다시피 1941년 12월에 무슨 전쟁? 몰라서 아니에요. 12월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죠. 2차 대전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시기입니다. 20살 전후에 미국인 사내라면 모두 전쟁에 참전하던 시기였죠. 그렇죠. 네, 주인공 버키 켄터 선생은 건장한 체격의 체육교사임에도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고 놀이터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지독하게 나빠서입니다. 이탈리아 구역에 발병했던 폴리오가 유대인 구역으로 번졌고 놀이터에서 모여 놀던 아이들이 한 명씩 죽어나갑니다. 켄타 선생은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하느님을 원망합니다. 유대인 구역을 피해 인디언힐이라는 캠핑장으로 간 켄타 선생은 그곳에서 폴리오 양성 판정을 받습니다. 물론 캠핑장에 있는 아이들도 죽기 시작했죠. 그래서 켄타 선생은 자신이 폴리오를 퍼뜨렸다는 자책 속에 27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돌봤던 그 놀이터에서 폴리오에 걸려서 장애를 갖고 성인이 된 그 아이를 만나죠. 아주 오랜 후에. 그 두 화자의 이야기가 결말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기는 까미의 페스트는 어떤 전염병에 대한 전체 서사로 봤는데 이 네메시스는 개인사로 소설을 풀어가고 있다고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오신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오신 역할을.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있거든요. 뭐 페스트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폴리오라는 것도 저희 세대에서는 굉장히 낯설어요. 네. 네, 이런 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페스트는 어떻게 발병하나요? 네. 발병은 말 그대로 패스트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될 때 발병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균 이름은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고 하는 균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소설 첫 부분에 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피를 푹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이 균의 매개체는 쥐벼룩입니다. 쥐벼룩이기 때문에 주요한 건 쥐와 벼룩 사이에 오가는 질환이 되겠는데 이제 우연숙주라고 합니다. 우연히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발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패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연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요? 쥐들 다 죽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 죽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이 애들 쥐벼룩에 있는 페스티스라고 하는 균은 원래는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그게 아닌데 그 과정 속에 사람이 끼어들거나 그 경로에서 이 균이 이 쥐벼룩이 탈출하는 택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쥐벼룩이 패스트균에 감염이 되면 저도 몰랐는데 쥐벼룩이 체온이 28도쯤 된답니다. 28도, 낫네요, 예, 사람보다. 28도에 되면 가장 왕성하게 이 패스트균이 그런데 번식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 패스트균이 어떤 분비물을 내는데 쥐벼룩이 쥐로부터 빨아들인 혈액을 소화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물질이. 그래서 쥐벼룩이 아무리 많이 피를 빨아도 자기는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열심히 쥐를 더 물어 뜯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쥐가 벼룩한테 물려 죽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물면서 소화 못한 음식 말하자면 혈액을 다시 뱉어냈겠죠.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소화는 안 되는데 계속 되는 그쵸. 그런 상태. 그렇게 하면서 뱉어내면서 균이 상처 속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쥐의 상처요? 그쵸. 물은 상처. 벼룩이 물은 상처 안으로 들어가서 쥐가 패스트에 걸리게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들끼리 돌고 돌면서 쥐들이 다 죽는 거죠. 쥐도. 네, 여기서도 쥐가 네. 먼저 다 죽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죠. 그렇죠. 쥐가 다 없어지고 나니까 애들이 더 이상 갈 데가 물 데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을 물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일단 사람을 물은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런 감염된 쥐의 사체를 내가 손을 대는 것. 근데 사체에서 손을 댄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건 아니고요. 분비물에 손을 대거나 손을 댔는데 거기 아직 남아있던 쥐벼룩이 물거나 뭐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감염이 되게 되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패스트 이렇게 찾아보면은 네. 이제 뭐 중세 때 유행을 했는데 이렇게 생긴 탈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그거 아시죠? 이제 이름은 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렇게 생긴 탈, 그 당시로서는 그게 지금 마스크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런 의사들이 것 같아요. 썼는데 네. 그 탈 안에 재밌는 거는 향수나 꽃이나 이런 걸 넣어놨대요. 냄새를 맡으면서 향을 맡는 거. 근데 또 좋은 냄새를 맡아. 그런 향이 그 균을 잡는다고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인 생각 판단이었다고 해요. 물론 이라고 생각하면 패스트균이 공기로 전염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러면은 패스트는 사람과 전염은 안 되는 거네요?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주경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 여기 소설에서 패스트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격리되잖아요. 네. 가족을. 예.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자체가 큰 그건 아닌데 폐패스트라고 이제 패스트는 세 종류가 있는데 임파선으로 되는 패스트, 그다음에 혈액으로 바로 들어오는 패스트, 그다음에 폐가 있습니다. 호흡기로 오는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아주 몸에 그 균의 양이 많을 때라든지 분비물에 의해서라든지
또는 균이 들어있는 혈액에 있을 때는 가능은 한데 네. 주는 아닌 거고 네. 패스트 저 영화를 찍을 때 할 때도 어쨌든 감염병이면 격리를 하는 것, 환자를 하는 것들이 기본 원칙이니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제가 가장 유행이 심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패스트는 14세기의 중세 유럽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 유럽 인구의 3천에서 4천, 아니 3분의 1에서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규모로 따지면 3, 4천만 명 정도. 3천. 그런데 그 이전에 6세기쯤에 있었던 기록이 한 1억 명 정도라고 해요. 아프리카부터 인도까지 였는데 알 수는 없죠. 네. 어쨌거나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4세기 유럽입니다. 뭐지 모피나 이런 거에도 이렇게 옮겨져가지고 배를 타고 다른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14세기에 그 유럽에서 유행하게 된 이야기로 올라가게 되는데 네. 14세기 같으면은 이제 막 그 이탈리아의 도시들, 무슨 도시공학, 도시국가들이 무역을 아주 활발하게 할 때가 됩니다. 그 당시 첫 출발이 제노바의 무역 식민지 같은 곳인데 크림반도 끝에 있는 카라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도시를 이제 그 당시에 타타르인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고족들이 이제 둘러싸서 함락을 하러 왔는데 결국은 물러갑니다. 물러가는데 이쪽 유럽인들이 잘해가지고 물러간 게 아니라 몽고인들 내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물러가게 되는데 돌아가면서 그 전염병에 걸려있던 시체를 성 안으로 던져 넣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소문이 썰이 있는데 실제는 아마 그때 있던 야생쥐들, 들쥐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모직은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무역에서 여러 가지 무역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장 중요한 무역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직류였다고 해요. 그거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싣고 돌아온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카라가 패스트에 다 걸려서 거의 멸종하다시피 됐으니까 도망을 오는데 와서 처음 내린 곳이 시칠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에. 근데 시칠리아에 내리면서 카라에서 온 배들이 죽음의 신을 싣고 다닌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이제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탈리아의 다른 곳에 다 입항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 배들이 프랑스의 마르세유로 가고 그래서 프랑스에 상륙을 해서 패스트가 프랑스, 영국, 이렇게 스코틀랜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되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벼룩들이 그 배에서 제일 그 모직물에 붙어 있기가 제일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거는 쥐털이었습니다. 배 그 당시로 따지면 배에 쥐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본 영화에서 그렇죠. 쥐를 통해서 온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쥐가 일종의 숙주네요, 그러면. 쥐가 원래 전통적인 미숙주죠. 그러면은 패스트는 그러면 완전히 정복된 질병일까요? 그러니까 결말에서 보면은 네. 어딘가 균이 묻어 있다가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리오가 참 무섭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가령 이제 제일 마지막에 발병한데,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은 가장 최근에 2017년에 마다가스카르에서 발병을 했어요. 그런 거 엄청 최근인데요. 근데 이게 네. 산발적이고 소규모 집단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발생을 하긴 하나 대부분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이 주가 되겠고요. 조건들이 꼭 균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위생 상태, 말하자면 쥐벼룩, 들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사실은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균이지 않습니까?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백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지역에 가는 사람들 또는 패스트균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 백신을 맞게 되고요. 그러면 아프리카 관광객은요? 서남아시아로 그 사하라 이남 가는 경우에는 맞고 가시는 게 맞겠죠.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아까 네메시스에서 폴리오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저는 폴리오가 소아마비인가 했어요. 근데 소설 속에 그 켄터 선생도 걸리거든요. 켄터 선생은 23살에 그렇죠. 예. 엄청 건장한 운동선수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의 몸을 아주 다 망가뜨려 놓잖아요. 그래서 폴리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폴리오는 소아마비가 맞습니까? 예, 병명으로 따지면 소아마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딱 병 이름 붙는 것보다는 그냥 폴리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죠. 폴리오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데 이제 감염으로 나타나는 증상보다는 후유증이 좀 큰 질환인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마비의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사실은 아까 전에 이제 오로지 사람한테만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걸렸는데 일반적으로 치료하지 않거나 옛날 그냥 둔 자연 상태에서도 95% 정도는 무증상입니다. 모르고 지나갑니다. 앓고 그냥 가볍게 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고 다음에 5% 정도는 가볍게 몸살 하듯이 앓고 지나가고 0.1% 정도에서 이런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 눈에는 그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만 보이게 되니까 그 병 자체를 크게 보는 거죠. 근데 감염력이 워낙 높아서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걸리면 이미 나머지 가족도 이미 걸리고 지나갔거나 걸렸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만 폴리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사람만이 숙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폴리오 바이러스는 정복한 질환이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더 크죠. 사실 WHO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몇몇 나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정복했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몇 군데에서 다시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거는 이제 인간만이 숙주니까 인간에서 전염되지 않고 끝나버리면 더 이상 누군가 퍼질 데가 없죠. 쥐배록은 우리가 다 없앨 수 없으니까. 코로나도 사실은 여행을 딱 제한해버리는 게 사람이 다 숙주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숙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방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이 숙주인 거죠. 네, 사람이 숙주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다. 비행기 타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소설 중에 까미의 페스트는 전염병 소설의 고전이나 바이블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소설 배경이 1904 X년 오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메시스하고 비교하면 같은 해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막 17세기나 뭐 이렇게 17세기 유럽이나 이렇게 느껴지지. 그리고 페스트의 서술 방식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 서술자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병의 발견과 진행, 도시의 폐쇄와 격리 방식이 다 의사의 시선으로 기술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 거리두기가 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김강 작가님은 페스트를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작가들은 페스트 소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문장도 좋고 구조도 굉장히 잘 짜여 있고 뭐 이렇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페스트 소설? 제가 질문이 너무 길죠? 문장도 잘 짜여 있고 구조도 잘 돼 있다고 다 보고 있는데 저보고 어떻게 보냐 물어보면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네메시스랑 비교를 해서 이게 너무 옛날 옛날 느낌이 나지 않나, 고전 느낌이. 일단은 저는 그런 느낌 분명히 받았어요. 저도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까미가 필립 로스보다 훨씬 옛날 사람인가 이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옛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소설 쓴 시기는 사실은 비슷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더. 근데 오체만은 훨씬 옛날. 그래서 보니까 일단 까미가 알제리 출신이고 대학까지 알제리를 다녔어요. 그래서 프랑스령 알제리였다면 특히나 1940년대를 예상을 한다면 훨씬 미국보다는 덜 다이나믹한 곳이기도 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사이를 지나면서 사실은 유럽이 그 전에 전성기에 비해서는 많이 쇠락한 상태였거든요. 미국과 비교해서. 그래서 그 분위기가 남아있지 않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까미 입장에서는 이 소설을 제가 알기로는 41년도에 집필을 시작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미래를 이야기를 한 건 아닐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근데 자신의 기억 속에서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긴 해요. 그렇죠. 만약에 어린 시절에 오랑이라는 뭐 제네바나 이런 데라면 오랑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더 옛날 느낌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염병의 전형적인 모범적인 교과서, 전염병 교과 문학으로 할 수 있는 게
설정 자체가 네.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갔다가 전 도시를 격리를 하잖아요. 네. 말하자면 하나의 그 코호트, 지금 요즘 우리 예방 네. 그 전염병 코호트 만들지 격리를 해버렸으니까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외부로부터의 어떤 변화가 없이. 네. 그러니까 뭐 질환을 가지고 전염병을 이야기할 때는 가장 좋은 조건을 작가가 설정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이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도시를 고립해놓고 인물도 딱 그 안에 신고, 인간들 쳐다보는 의사, 거죠. 예. 예, 기자, 공무원 뭐 이렇게 설정을 5명 정도 그러니까 해놓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만약에 똑같은 이런 식으로 소설을 썼다면 네. 너무 전형적이거나 뻔하게 썼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쓸 수는 없는 소설이긴 한데 네. 요즘으로 따지면 글을 쓸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면 패스트에서 의사 리우의 역할을 읽으면서 의사라는 직업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패스트에서 이제 리우가 가가지고 이 사람 패스트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가족들이 울면서 선생님 그렇죠. 살려주세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해도 사실은 끌려가는 거잖아요. 격리 공간으로. 그렇죠. 리우가 패스트다고 지정을 해버린 순간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거의 사형 선고잖아요. 거의 죽었잖아요. 가서. 근데 그렇게 진단을 안 내려줘도 사형 선고가 되긴 하는데 네.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별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 방법도 없고 그대로 가면은 이제 끝이니까 예. 연락이 끊어지니까 그쵸.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들이라든가 딸이 그래서 나중에는 막 숨겨버리잖아요. 예. 예. 그럴 때 보면은 참 의사라는 직업이 힘들 것 같다는 그 치유 과정도 보면은 막 거의 지금 임파선 전염이라고 그랬나요? 예, 임파선 그리고 패스트. 임파선 페스트라 막 가랑이 잡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에 막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리우가 치료하는 방식도 이렇게 막 골은 짜내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근데 뭐 어떻게 따지면 그렇게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노동에 힘든 것보다는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판단해야 되는 거. 음. 내가 이 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가족으로부터 격리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 또 거기 왜 마지막에 친구가 예. 감염됐는데 친구는 감염된 줄 알면서도 자기가 방에다. 예. 자기 집에서 그냥 두잖아요. 예, 예. 자기 엄마랑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고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요즘 진짜로 의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예. 뭐 소설에서는 그렇게 해야 또 주인공의 인간적인 측면 나올 수 있으나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까미가 의사 리우를 전면에 내세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의사는 좀 약간 객관적인 입장? 그러니까는 여기서 만약에 작가가 화자였다 이 느낌하고 의사가 화자였다 이 느낌은 굉장히 소설의 방향이나 뭔가가 달라지거든요. 예. 갑자기 질문을. 저도 만약에 네. 이제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네. 의사가 화자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전염병에 대한 이 진술을 할 때 네. 신뢰감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병의 진행을 병의 진행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서술할 수 있는 것. 아까 전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한 명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병을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가 전지적 작가였다고 했잖아요. 서술자인데 네. 사실은 전지적 서술자이면서 그게 화자가 곧 의사였으니까 그냥 네. 쭉쭉쭉 쓰더라도 그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되는데 뭐 신문 기자가 화자였다든지 성직자가 화자였다면 그 의학적인 지식을 또 누군가가 말해줄 의사가 반드시 필요했겠죠.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든 또 이야기를 막 해야 되는 거니까. 네메시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전염병 이야기지만 앞에 박지영 선생님 작가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개인의 서사 중심이었기 때문에 전염병보다는 오히려 굳이 의사가 화자가 아니라도 뭐 신문 기사나 그게 장애인 되실 분이나 그분들이 툭툭 던지는 말로 이미 질병에 대해서 설명이 다 가능했으니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스토리니까 그렇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 두 작품 다 신에 대한 인간의 원망이 나타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만들었다는 명확한 사실이 있나요? 명확한 사실 없죠. 그거는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거는 다 그냥 설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그렇죠. 그게 썰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분야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도 북미나 유럽에서 동양계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랑 연관 지어가지고 뒤통수 뭐 맞고. 혐오나 차별이 있잖아요. 지금 폭행이 네, 있는데 네, 네. 그게 어느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 순간 이게 어떻게 튈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이냐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또 한편 보면 이미 다 퍼졌는데 그걸 캐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것도 있어요.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전에는 발병원이 있으면 그걸 빨리 찾아가지고 거기를 정리하고 차단하는 그쪽만 건데. 차단해야 되는데 이미 다 퍼진 상황에서 학술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와서 그래서 어디서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건데 물론 범죄 집단에서 이 균을 개발하고 이 바이러스를 개발하면서 치료제까지 같이 개발해가지고 영화처럼 들고 있다면 이걸 챙겨와야 되니까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실적인 이득이 없는데 근데 그걸 캐거나 썰을 퍼뜨리면서는 혐오만 더 양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페스트하고 네메시스에서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거는 어린아이의 죽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페스트에서 신이 페스트를 주었다고 이렇게 막 신부가 네. 신부가 얘기할 때 그때 이제 그 어린아이가 혈청 맞고 엄청 고통스럽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덜 고통스럽게 죽어도 되는데 이거를 혈청을 맞았기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하게 느끼면서 죽는 모습을 리우도 지켜보고 신부도 지켜보면서 신부는 사실 내적인 뭔가를 많이 이렇게 변화를 가진 부분인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네메시스에서 폴리오도 사실 가장 예쁜 아이들 예쁘고 건강했던 10살, 12살짜리 아이들이 거의 다 걸려갖고 죽거나 철폐에 갇히거나 막 장애가 오거나 예. 정말 죽는 경우가 더 많았죠. 이래서 이제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는 시기 그거를 작가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김강 작가님도 지금 아이가 있으시고 저도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가슴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지점을 정말 이 두 작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김강 작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해가지고. 아니 뭐 네.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딱히 더 부연할 이야기는 사실은 없죠. 제일 극적인 의미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다뤘겠죠. 예. 사실 우리나라의 전염병을 다룬 여러 가지 영화들이나 소설 네. 보면 아이들이 결국은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 돼 있어요. 아이, 가족 뭐 이런 게 주지 다른 것들이 먼저 있는 경우는 없어요. 제일 어쩌면은 그런 거지 않겠나.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주가 성인이거든요. 사실은 신생아 어린이들 도 감염이 되긴 하지만 주되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만약에 애들만 10세 이하나 뭐 초중등 애들한테만 걸리거나 그쪽에 치명도가 더 높다고 나왔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세상이 좀 더 시끄러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아이나 이런 막 그 어떤 혐오감, 격리 그런 거에 대한 공포 이런 게 굉장히 심했거든요. 저희 아이들의 학교나 이런 쪽에서. 그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걸릴 수 있으나 애들이 걸리는 것들에 못 봐주고 있는 뭐 그런 거죠. 정말 심하게 그 공포감이나 그 소설도 그런 쪽으로 네, 네메시스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언급했던 게 이제 윗집에 그 아이가 죽었는데 아랫집 그리고 앞집에 이렇게 음식점이 있는데 저 때문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아예 사람들이 오질 않는 그리고 이 아랫집에는 이제 이 집을 자체를 다 피해버리니까 우리도 겪었죠. 코로나 초기에는 공포? 특히나. 그런 공포는 진짜 잘 묘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페스트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단어가 추상성이거든요. 그리고 생명에 대한 무서움이나 권태. 그러니까 먼저 추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전염병이 참고로 하지만 내 자식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가 걸리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니까 폐쇄하고 격리하고 혹은 뭐 네메시스에서 유대인 구역을
유대인과 함께 태워버려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매일 늘어나고 2,000명 막 이렇게 나타나지만 사실 우리한테 느껴지는 거는 그게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이잖아요. 그 추상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 추상성이 굳이 표현하자면 규모의 문제이기도 한데 네, 사실 너무 우리도 지금 너무 1,500명, 2,000명 되면 네. 긴장을 하죠. 그렇죠. 절대 그걸 무감각하게 보진 않으나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생명을 다 끝내가지고 뭐 묻을 곳이 없어서 태워야 한다든지 네, 묘지가 이탈리아나 넘쳤다든지 이런 데처럼. 그런 것들을 겪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세상에 다른 일인 것처럼 보고 있는 거 그게 하나의 추상성일 수는 있겠으나 우리는 아직까지 그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런 생명에 대한 뭐 일상적인 것, 권태로움을 느낄 만큼의 상황까지 사실은 가진 않았죠. 아직은 우리는. 그럼에도 요즘에 우리가 가지는 뭐 경계심이 풀어졌다느니 하는 이런 어투들이 다 그런 걸 꼭 다른 표현으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추상성이 만약에 2차 대전 때 유대인이 많이 죽었어. 이거는 추상성이고. 네, 그 말씀 저 유대인은 동의하죠. 이제 어떤 소녀가 다락방에 갇혀서 일기를 매일 써서 기록을 했다. 이게 이제 개별화가 되는 거죠. 안네 프랑크의 일기 뭐 이런 그게 문학이 해야 되는 네, 그게 문학이 일이죠.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이 코로나가 추상성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면 정말 제가 아는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코로나로. 그리고 늘 이렇게 가까웠던 지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그때 작년 여름에는 엄청 격리가 심했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가족이 격리됐으니까 이거 택배 좀 보내달라 이런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택배를 이렇게 보내주고 나서 그리고 잊어먹고 있었죠. 그때는 격리가 워낙 심해서 동네나 모든 놀이터나 이런 데 다 차단이 돼 있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네. 몰랐기도 했고 두려움이 더 크니까 그렇죠. 두려움이 더 크니까. 그랬는데 한 2달인가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족분이 돌아가셨고 그 태운 그 유골을 받아주는 납골당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서러웠다고. 근데 저는 갑자기 알던 분이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나게 충격이었고 그래서 사실 코로나의 추상성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어떤 정말 공포?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만약에 제가 이 문학을 이렇게 문학 작품으로 남기는 법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이 순간에. 왜냐하면 이런 개별화 작업을 이 리유를 통해서 한 게 지금 깜이고 그다음에 켄터 선생을 한 게 지금 켄터 선생으로 개별화 시킨 게 필립 노스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뭐 무슨 말씀 맞는 맞느냐는 말도 그렇죠. 동의를 하는데 결국은 그 개별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기록하고 남기는 거죠. 건데 통계로 남기는 거는 논문이 될 거고 그렇죠. 우리는 한 명 한 명 개별의 삶 또는 그 상황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는 건데 아까 전에 네메시스에서 윗집 애가 걸리니까 아랫집 사람들이 뭐 여기에 제한해야 안 되냐 뭐 해야 안 되냐 이렇게 보는 것들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장을 했는데 납골당해서 받아주지 않는 것들 여기에 균이 있을까 그렇죠. 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못하고. 가령 네메시스 소설을 보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독자들이 그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패스트보다 그러니까 덜 죽었는데 저는 그 말이 갑자기 그러니까 들으면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코로나에서는 별로 피해자가 없어. 많이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런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남긴다면 그걸 보고 있는 독자들이 그걸 보면서 그 세대 자기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한의 상황을 만들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를 쓰는 건 아니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반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거울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추상성을 개별화시키는 게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문학으로 남기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성의와 권태에 대해서도 생명에 대한 무성의와 권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사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이면서 작가시잖아요. 근데 의사였을 때 입장에서는 딱 이렇게 사망 선고를 내릴 때의 어떤 느낌이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내과 의사라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좀 큰 병원에서 일하셨을 때 이분 사망했습니다 할 때마다 정말 슬기로운 의사 생활처럼 가슴이 찢어지는지 사실 이거는 어떤 뭐지 보통 의사라면은 권태감이 약간 드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 무성의함을 이렇게 약간 자기 뇌에 그렇죠. 더 씌워서 이런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긴 하나 직업적으로. 예. 사실은 직업으로서의 그런 거지 어차피 의사도 사람인 거니까 네. 죽음에 대해서 슬프거나 반응을 하는 건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드라마에서 보듯이 막 울고 오열을 하는 경우는 그 환자랑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언하고 돌아오면서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놀지는 못하죠. 그렇죠. 예, 사람인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고. 예. 근데 다른 의미의 일상성이나 추상 권태일 수는 있으나 죽음을 자꾸 보게 되면 일단 익숙해지는 건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내가 저 환자가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 새 환자가 오고 그 와중에 저기도 돌아가시고 이런 했을 때 그거에 일일이 내 온 전력을 다해서 예. 감정을 다 쏟아버리면 아무 쏟으면 일을 할 수 없기 사람이, 때문에 예, 남아나지 그냥 않으니까. 저러셨는데 언제 가셨어? 뭐 지난 밤에 그러셨던 아이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근데 그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정말 의사들이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만 느끼다 가신 거면은 이걸 호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사실 도덕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이렇게 암인데 우리가 해줄 건 없었고, 진통제만 맞다가. 예, 하시는. 그렇게 하신 경우에는 뭐 할 수는 있으나 그거는 입 밖에 낼 수는 없는 이야기인 거고 혼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리에서 모든 죽음은 슬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감성은 오히려 글을 쓰면서 더 느끼게 되는 건 있어요. 오히려 추상적인 죽음에서조차 상상으로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의사는 보는 죽음인 거고 우리는 상상을 하는 건데 오히려 감정을 건드리는 건 상상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 권태에 대해서도 사실은 처음에 코로나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분하고 와 하는 게 있긴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백신을 맞았을 때 젊은 사람이 마비되거나 그랬을 때 처음에는 엄청나게 놀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정말 자식을 협심증으로 잃은 부모가 막 나와서 울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는데 사람 마음이 권태롭다는 게 저 자체도 그렇게 나와서 울고 있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드라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미디어에 익숙해진 탓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너무 권태로워지기도 한 거고, 그렇죠. 그런 게 사람이 갖고 있는 참 이중적인 감정이면서 무서운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번 사태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추상성과 개인의 경험, 막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저는 백신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금 맞으려고 혈안은 돼 있잖아요. 지금 막 신청해놨고, 그리고 1차는 거의 다 맞으셨고, 2차까지 맞으셨죠. 저는 맞았습니다. 그렇죠. 의료인들은 다 맞으니까 먼저. 예. 그런 것들, 이것도 일종의 권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소설에서 전염병은 많은 희생자를 낳고 지나가는데요. 예. 근데 패스트에서 이제 우직한 의사 리우하고 그의 친구들에 의해서 약간 극복됐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네메시스에서는 백신이 개발되면서 이제 폴리오가 사라진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또 극복해가는 방법을 찾고 소설에 표현해야겠죠. 우리가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우리가 이유니까. 뭐 진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죠. 둘이서라도 얘기를 해보는 거. 자꾸 이런 과정들이 쌓이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한다고 해서 질병을 극복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시기를 넘어가는 것들 또는 이 시기의 기록이 하나는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도 어떤 거는 그냥 소리 없는 죽음? 뭐 2,000명의 소리 없는 죽음을 개별적으로 한 2만 명의 죽음, 가족까지 포함해서 그거는 남길 수는 있겠죠. 네, 그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그게 필요해 보여요. 사실은 이게 전염병이라서 네. 다른 이유가 이제 있다면 좀 아이디어 차원으로 따지면 아케이드처럼 모으는 과정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는데 희생자들을 다 찾아가면서 어떤 사연이 있었고 어떻게 됐고 하는 것들은 있을 수가 있겠으나
전염병에서는 사실 사인들이 다 비슷하게 되니까 이게 아키드의 의미는 사실은 크게는 없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예를 좀 특수화된 개별화를 하면서 추상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남기는 수밖에 없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면서 김강 작가님한테 닥친 가장 큰 변화는 뭔가? 한 5가지만 얘기를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개인이 고립되는 것 같으면서도 가상 공간에서는 훨씬 확장성이 좀 늘어난 거. 그러니까 저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으나 최근에 이 장기화될수록 그쪽으로는 더 많은 이제 패친이나 인친들이 생겨나가는 과정들은 있는 것 같아요. 답글을 달거나 하는 시간도 좀 더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 걸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 그것도 장점이라면 하나 장점일 수 있겠고요. 5개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미리 준비한 것 같겠지만, 두 번째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우리 외국같이 그렇게 아주 막 혼돈된 곳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잘 돌아간다는 거죠. 미래가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중수업 이런 게 좀 안정된 전 시스템 같아요. 좀 스스로 우리나라는 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 다른 거 물론 올림픽 가서 뭘 잘 하고 다른 것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또 한쪽은 다 촛불 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돌아갔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에 서로 약속돼 있는 어떤 암묵적인 어떤 질서 시스템이 생각보다 많이 뛰어나다. 이분 참 좋은 사람들이네. 뭐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다음 전 2개 말했죠. 세 번째는 너무 긴가요? 아니야, 지금 뭐 잘라주시겠지. 세 번째는 그 14세기의 패스트 이후에 르네상스가 제대로 된 것처럼 시작된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그 자료 봤어요. 여자도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뭐 딸한테는 원래 땅 같은 거 안 줬었는데 그 뒤에는 사람은 없는데 땅이 많아서 막 상속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건 그 정도의 질환은 아니나 최소한 사람이 소중한 건 알게 됐다는 생각은 해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가게들은 손님이 중요해졌고 학교는 학생들이 중요해졌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점 뭐 나쁜 점 좋은 점 다 섞어서 변하니까 가족들하고 누구나 이런 이야기 해요. 가족들이랑 같이 있게 돼서 좋다는 이야기들은 워낙 많이 나왔죠. 네, 그렇죠. 그렇기도 그리고 하고. 이제 뭐지? 재택근무 이런 것도 그쵸. 옛날에는 미래형이라고 설마 생각했는데. 되겠어? 이랬던 것들이 가능하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줌 수업? 영상 강의를 시작할 때 막 교수님들이 처음에 이랬는데 한 학기만 지나니까 이제 오히려 이게 편하다? 또 편한 것도 있는데 한편 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있어요. 뭐야? 줌으로 다 가능하면 학교에 왜 가야 돼가 생기죠. 그러니까 대학이 텅 비죠. 제가 어디서 얼마 전에 어떤 책에서 이제 이런 거 읽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 원래 온라인 수업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우리나라 같으면 작은 거는 세바시 같은 것들도 있고 또 무크 그 외국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만 들었는데 지금은 웬만큼 줌 수업이니까 다들 온라인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내가 어차피 학교 안 가는데 지역적이고 내가 어느 대학에 가는 이게 의미가 없어진 거죠. 어느 과나 그 학교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교수가 강의한 동영상이 뜨면 그거 두고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졸업장은 어디서 받지? 그러니까 졸업장이 안 중요해지는 시기에 왔는데 아직은 그 시기에 한 건 아니나 그렇죠. 우리가 알게 된 거죠. 학생들도. 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한데 등록금도 등록금이지만 뭐 이게 중요한가?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코로나가 이제 언제 지나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인의 장례식에 가지 않는 것이 무례가 아니고 또 인간과 인간은 접촉하지 않고 영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겠죠. 특히 이제 자라는 세대하고 새로 태어나는 세대 이러한 이제 세대들은 단절된 감각이 원래 인간이 가진 생활 방식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문학이 인간에게 주어야 할 위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아마 스님하고 저하고 문학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다르시죠. 저는 문학이 위로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아직 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로를 주는 문학은 있습니다. 네. 있는데 내가 문학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생각은 사실은 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가령 단절된 세대 뭐 지금 변화한 세대 애들 뭐 이 세대들은 그 세대들의 모습인 거지 우리랑 비교해서 얘들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건 현재를 있는 그대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적이지 않은 개별적이고도 특수한 상황에서 보편적인 걸 찾아내가지고 기록하고 남겨놓는 것들 그래서 보여주는 것 근데 이게 옳은지 그른지 바뀔지 말지는 독자들이 보고 반응할 수 있는 것 물론 내 의견이 좀 들어가긴 하겠으나 네. 근데 나는 이 사람들한테 위로가 돼야 되겠어 용기를 꼭 주고 싶어 이런 목적으로 일단 저는 그렇게 쓰지는 않아서 사실 그 질문 자체에 반감은 아닌데 좀 그래 난 위로할 줄 반감 생각 없는데 가지세요. 뭐 이런 생각하고 방금 있어가지고 가지셔도 돼요. 아니 저는 이제 위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사실은 제 문학가는 어쨌든 인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학은 이렇게 움직이고 변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인간에 대한 모습을 관찰해서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문학의 역할이라고 문학을 그건 하는 맞죠. 이유고 예, 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인간에 대한 학문 어떻게 보면 이래서 인간에 대한 위로가 필요하지 위로라는 그 언어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저는 앞부분은 다 동의해요. 네. 그건 맞는 말인데 네. 이 위로 부분은 위로한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위로하는 문학도 있죠.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오해하시겠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준 변화 중에 좋은 점이 저는 이제 제 경험 제가 이렇게 그냥 보는 것으로 보면 개인 홍보 수단이 서점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감으로써 작은 출판사의 작가들이나 1인 출판사의 작가들이 이렇게 셀프 홍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래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희 둘이 같은 출판사 팀이 만나서 그리고 가장 큰 예로 이제 일간 이스라를 들 수 있는데요. 그 기존에 소위 말하는 메이저 출판사가 아니면 마케팅 방법이 막막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작가들이 개인 SNS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해 작품 홍보를 직접 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학의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로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독자랑 직접 만날 수 있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김영하의 북클럽 이런 것도 사실은 김영하랑 1대1로 이렇게 약간 채팅 만나면서 얘기하고 자기 의견을 달고 이런 시대가 이제 왔고, 네. 네, 이게 어떻게 잘 활용을 하면 자기 홍보 수단 이런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제 언택트 시대가 또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김강 작가님은 코로나 시대가 준 이런 출판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큰 영향을 주지 않겠으나 그냥 사실은, 생각해 보셔야지 그렇죠. 작가인데 근데 그런 변화가 이미 와 있는데 네. 그 변화에 제가 적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적응해야죠. 근데 뭐 내가 적응하기 싫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장소에 와 있는 거고 하는 거고요. 또 어쩌면 독점돼 있던 것들이 오히려 분점되는 거라서 좋은 측면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저도 약간 옛날 세대라서 그런지 저는 소설을 처음 언제 접했냐면 일간신문에 연재되는 소설을 처음 접했어요. 소설이라고 하는 것들 위인전 말고 진짜 우리 위인전 고전 문학 말고 그런 시절에 대한 향수도 있어요. 향수도 있는데 적절히 저는 적응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향수를 또 버리지는 못하죠. 그렇죠. 독자랑 직접 만나는 어떤 감동이 있잖아요. 콘서트 이렇게 같이 하거나 네. 네, 이럴 때 느낌이 있는 건데 뭐 뭔가가 하나가 차단된 상태로 늘 우리는 우리가 지금 아니면 옛날 콘서트 같은 게 옛날 말하는 거죠. 콘서트는 옛날 말하는 거고 작년에 우리는 첫 책을 출간한 다음에는 거의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나 이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좀 약간 차단의 느낌이 들어요.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요즘 무슨 작업하십니까? 저요? 예. 저는 이제 그 바이러스 소설은 썼고 그 다음에
뭐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어떤 조선시대 배경인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년 뒤에 되면 페스트랑 네메시스랑 박지흠 작가가 쓴 소설 3개를 놔두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겁나게 재밌어요. 엄청 재밌는데 왜 연락이 안 오지? 이러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계기가 있겠죠. 그런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작품을 쓰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바이러스 소설을. 그러니까는 이렇게 폐쇄되고 격리되고 이런 게 한 번뿐일까? 앞으로 그렇죠. 뭐 델타 바이러스는 또 올 수도 있고 정말 치명적인 뭐 몸이 이렇게 썩거나 코로나 말고도 계속 뭔가 나타나겠죠.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죽어가는 폐가 정말 망가져 버리거나 공기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또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 바이러스 소설에서 이 작품의 어떤 주제와 결론이 될 거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네메시스에서 켄터 선생님의 여자친구 마샤는 그러거든요. 우리 사랑으로 다 이겨보자. 근데 막상 지옥 같은 상황이 오는데 사랑하는 사람 이런 거 하나로 사실은 극복되지가 않잖아요. 그 상황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한 거는 인간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사랑으로 극복하자랑 믿음으로 극복하자랑 무슨 차이가? 아니, 그러니까 사랑은 이제 어떤 연인이나 대상이 이렇게 한정돼 있고 그 감정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어떤 한정된 감정처럼 느껴지는데 인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이 구덩이에 둘이 빠졌다. 같이 우리 둘이 사실은 인간성에 대한 믿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어야지 사실 여기를 얘를 버리고 가면 난 살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 같이 나가야지. 이 사람하고 어떻게 힘을 합칠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까? 그러니까는 그 여기 이제 패스트에서 사실 그 신문 기자는 계속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서 탈출하려고 이 도시를 오랑을 탈출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몇 번 막 모든 서류를 다 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밀리에 어떤 루트를 그 벽을 빠져나갈 수 있는 루트를 계속 짜잖아요. 그랬다가 결국에 갈 수 있는 날이 딱 왔을 때는 그때는 다시 리우에게 돌아가거든요. 의사에게. 그리고 이 친구들의 믿음, 그러니까 이 보건대를 이끌고 있는 그 공무원, 예. 그 다음에 의사, 신부, 기자, 또 한 명 누구죠? 기록하고 활동가. 있는 네, 활동가. 예. 이 5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예. 신뢰 이런 것들이 그 상황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인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뭐 젊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사람이 색깔이 다르거나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기록이라기보다는 네. 아주 잘 쓰지 못했으면은 훈계조나 교훈적으로 볼 수 있는 소설이죠, 사실은. 그렇죠. 인간에 대한 믿음으로 네, 해결한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인간에 대한 믿음이 사실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개별적인 단어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작가의 역량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당위로서 믿음은 말하자면 우리가 입증된 게 아니라 네.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네. 박지흠 작가가 네. 잘 써서 네, 그렇죠. 잘 네. 써서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김강 작가님의 이 쓰고 있는 작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시면. 저는 앞에 왜 우리 위로라는 이야기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일단 제 주된 관심은 그냥 보여주는 거, 네. 드러내는 거가 저는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대로 묘사를 네, 하는 아직은 물론 제 생각이 쓰다 보면 들어갈 수밖에 없으나 가능한 한 가리고 싶은 거 오히려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보면 너는 어떤 느낌이 들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는 그대로 묘사를 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 너는 어떤데 이거 보니까
이런 거죠. 그냥 그렇게 그걸로 물론 그러면서 제가 회복 그 사람이 보면서 느끼고 싶은 거는 박지훈 작가님이랑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어요. 네. 없을 수가 있는데 저는 막 가령 인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소설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네. 그냥 지금 우리 일해. 음. 그래서 이걸 본 너는 어떻게 행동할 거야? 이런 그런 느낌. 그래서 소설도 최근에 작업하고 있는 것도 그런 뜻들 이긴 해요. 아직은 제 관심은 그런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너무 메마른가? 하여튼 그래요. 이과생다운데요. 저기 김강 작가님께서는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 답은 사실 코로나 시대를 문학으로 남기는 법을 저는 추상성에서 개별성으로 얘기를 했고 답이 뭔가요? 선생님 말씀이 맞는 말이죠. 그 뭐야? 그래도 본인의 생각이 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내가 이 시대에 하지만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제가 쓰는 작업에서도 코로나 이 시기를 기록하는 건 가능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신에 현재 제가 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기억하는 것. 그래서 5년, 10년이 지나서 이 시기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될 때 이 기억을 불러내서 정리할 수 있는 것. 필립 로스처럼 은퇴작으로? 아니 은퇴 50년 뒤에 5년, 10년 뒤에 은퇴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현재로서 제가 하는 역할은 소설가로서 한다면 이 시기를 잘 기억을 해두겠다. 잘 기억을 해둬서 이 시기에 내가 TV를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도 기억을 다 하고 기억을 다 했다가 뒤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 상황을 뭔가 평가할 수 있게 됐을 때 네. 그때 쓰겠다. 객관적이 됐을 때. 난 논문을 쓰는 게 아니니까 객관적일 필요는 없는데 아니 심리적 거리는 유지를 그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래야 지금의 감정, 지금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뭔가 나만의 시각을 가진 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제가 소설 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 근데 문학이 해야 될 역할은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건 맞죠. 토지문학관 느낌이 어떠신가요? 일단 뭐 원주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네. 아까 전에 여기 주차를 하고 올라오는데 박경리 선생님 동상이 서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마음이 좀 뭐 경건해진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조금 인사드리고 왔죠. 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김강입니다. 인사하고 올라왔죠. 오늘 끝나고 쭉 둘러보긴 할 텐데 뭐 꼭 여기서 얼마 안 있는다 하더라도 오늘 이 기회 또 방금 사실은 이걸 기억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제 스스로 뱉은 말이니까 저한테 맹세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작업을 준비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장편 하나를 탈고를 해가지고 퇴고를 하고 반가운 소식인데 계속 퇴고를 했다고 장편을 썼다고 이렇게 방송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보고 계신 여러 출판사에서는 연락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작품 저는 이제 작년에 네버강가에서 우리는이라는 소설집을 냈고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뭐 알아서 자르실 거예요 하면 저는 여기 이제 이번에 나온 책이고 소비노동조합 저쪽에 작년에 나온 책도 하나 있어요. 좀 들어보시죠. 우리 언젠가 화성에 가겠지만 아니 그래서 이건 요즘 역주행 하나 좀 하고 있고요. 이거는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잘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럼 그만하시죠. 이런 소설을 쓴 김강 작가와 박지훈 소설가였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사실 우리가 하려던 어떤 원고보다 더 깊은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서 우리가 문학을 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다시 되짚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소설가와 김강 소설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해야지.